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혹시 뭐 연락 없었습니까? 연락은 저는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포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말을 돌리라고. 연락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네. 왔느냐 안 왔느냐. 안 왔어요. 뭘 자꾸 물어요. 아침에 예. 약간 언성이 높아지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마치 뭘 기다리는 뭔가 짜증이 묻어있는 거죠. 네. 병장 출신 국방장관 괜찮은데 컨셉 괜찮은데. 병장 높은 계급입니다. 육군 군 5대 장성 중에 최고참이 병장.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장 위의 병장. 네. 네. 60년대 얘기잖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통화 내용 짚기 전에 우리 언론, 일부 언론이 통화 늦어진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예, 뭐 정확하게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 6일 오후 10시였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라는 걸 일단 깔아두고요. 오. 그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4일이니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에 차를 두고 그렇죠.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 중진 이상급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땐 별로 근거 없는 비난을 했는데,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리아 패싱의 시작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통화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은 계속 시차 문제 때문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이유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바가 있는데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에서 왕따로 전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틀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진다. 그러면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등과 연계해 외교안보 리스크가 현실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고요.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직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를 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네. 백악관이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한 점도 새 정부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이제 여러 언론에 실렸어요. 마치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경원시하는 듯한. 그리고 코리아 패싱이니 외교안보 리스크니 심지어 대한민국이 왕따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왕따 잘 모르겠고요. 예. 정상 외교를 마치 해본 사람들처럼 말씀하셔서 우리 교수님 좀 통화를 실무 작업을 하셨잖아요. 저는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을 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통화 소위 어레인지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럼 뭐 실무 당사자 제일 잘하시겠네요. 예.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좀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양 정상 간의 통화 어레인지를 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우스 대 하우스로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 블루하우스에서 저 같은 비서관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카운터파트에게 전화를 걸거나 소통을 해서 언제 몇 시에 우리 대통령이 너희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싶으니 가능하냐? 라면 이제 시간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아젠다가 뭐야? 뭐 이런 거야. 그러면 대략 한 20분 정도 하자. 먼저 통화를 하자고 할 때는요, 그 받는 분의 일정을 많이 고려하죠.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국무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나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할 텐데, 요번 케이스는 제가 짐작하건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예. 왜냐하면 당선되기 전에는 그게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유일한 창구일 테니까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간에 오며 가며 이제 워싱턴에서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왔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도 통화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선돼서 빨리 통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라서. 그리고 뭐 이렇게 마치 당선된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야 되는 뭐 공식적인 뭐 의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갑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한 관심도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처럼 간주가 되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냐. 그래요? 예. 근데 그 무렵에 계속 나온 소식은 우리하고 통화가 조금 늦어지면서 그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 소식이 맞아요. 온통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관세 협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트럼프가 그 시간에 중국하고 협상에 거의 올인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방향을 잡고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려고 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참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6일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정상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5일 오후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 통화 시간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다라고 하니 참모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도 좀 그랬을 거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하고 중국과의 대화가 잘 된 것처럼 보이니 그 후에 좀 시간을 좀 두고 한국 대통령과 소위 상견례 통화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막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 해서 갑자기 막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세를 몰아서 통화하는 거가 우리한테도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한 거라고 봐요. 오케이. 이게 별거라고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나 모르시고.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통화 내용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용산 대통령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일단은 양측의 축하 인사가 있었다는 거, 상견례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어적인 표현일 수 있고 외교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제 당연한 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stating the obvious라는 외교적 용어가 있어요. obvious 당연한 건데 한미 관계 너무 좋아.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의 근간이야. 뭐 이런 식은 한번 해줌으로 해서 한미 관계가 변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안도감이 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상호 리더십을 평가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개인적 서사를 통해서 당신도 목숨을 걸고 정치했잖아요. 암살을 당했잖아요. 나도 암살 당할 뻔했어요.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또 현안이 나왔어요. 관세 협상 관련 논의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미를 초청했다는 거고 안 그러면 G7이나 다자 회담에서 보자라고 하는 건데 G7은 직접 표기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관세 관련해서요. 언론에서는 조속한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저는 이 내용이 이 표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관세 합의를 이루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국이 모두 합의할 만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 내지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쪽 발표문에 그렇게 실린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보겠다는 말 그대로 외교적 수사. 거기에 어떤 좀 뭐 중대한 복선이 깔리지 않게 그냥 외교적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주목할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첫 상견례였고요. 첫 상견례에 양측이 모두 만족할 합의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 대통령이 소위 토시를 안 달았다면 어허. 이제 이것을 외교 현장에서는 야 우리 대통령하고 너희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통화했는데 양측이 모두 만족할 합의라고 했고 니들 발표문에는 없으니 이거는 두 분이 합의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자부나 외교부나 혹은 저쪽에 미국 무역대표부나 국무부에서는 통화에 배석한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 이제 삿바싸움할 때 이걸 걸고 하는 거라 정상 통화의 그 발표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합의에 도달하려면 우리도 만족할 만한 네. 수준이어야 된다는 예. 걸 깔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문 보니까 뭐 암살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 이야기도 한 걸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발표문 차원으로 보면 20분짜리 통화에서 충분히 첫 상견례는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주 주목한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이제 통화 자체보다도 그 전후 과정들 이런 것들 쭉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대선 날 그 미중이 아주 이례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6월 4일 날 당선이 확정됐을 때 백악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중국의 개입은 우려한다 그랬다고. 그 뉴스 많이 돼요. 이게 생뚱맞게 이게 붙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의 개입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거죠. 예컨대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선에 부정선거가 중국 해커가 해서 뭐 개입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향력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경제적 강압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남기었는데 뜬금없이 이게 비외교적인 표현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뭐가 되든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또 중국에서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건 중국 외교부의 리첸 대변인 명의로 이 말을 콕 집어서 중한 관계를 이간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한국의 시진핑 주석 축전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념과 제도적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잘해왔다. 예. 한국하고 잘해왔다. 이거. 예.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그 축전도 보냈는데 네. 미국에서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 이러니까 재차 나온 거거든요. 외교부에서. 이래가지고 아니 왜 저기 뭐냐 우리 한국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개입을 우려한다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간질하지 말라는 강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삼각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요. 네. 우린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네.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이런 성명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항상 우리 김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비외교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으나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우려한다. 제가 좀 이거 좀 세게 얘기한다면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미국의 반응에 대해 너무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간에 나온 이 우리 언론 지형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뭐냐면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를 압박하는 신호가 아니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실용 외교나 균형 외교 노선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 건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성적인 해석은 너무 아전인수식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상해요. 백악관이. 앨런 머스크와의 소위 싸움 박질도 문제고 LA에 지금 미국 이민국이나 주 방위군을 급격하게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보면 너무 극우적인 거예요. 즉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혹은 백악관 중심으로 소위 미국의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입김이 점점 센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책사라고 했던 스티브 배논이나 관련된 이 극우 인사들의 트위터 혹은 X의 메시지를 보면 어제 저희가 GB타임즈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거의 좌파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공산당이 당선이 되었고 한국은 이제 공산권이 되었다라는 식의 소위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에코가 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경로가 있죠. 예. 그러면 왜 그러냐는 질문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러한 비이성적인 스테이트 문장에 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얼마나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도 모르게 한국의 구구 세력의 이런저런 담론들이 미국의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이고. 이게 미국의 최고위층까지 들어간 것이다.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2, 3일 늦어진다고 해요. 소위 여권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혹은 그 선거 이전과 선거 직후에 여러 극우 세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백악관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게 이성적인 겁니까? 왜 거기다 대고 이성적인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중국의 그 대응은 정색하고 대응한 것 자체도 그런 뭐 문제가 있는 거네. 아예 망상으로 취급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이게 망상으로 취급하는 소리예요. 이간질을 하지 하지 마라. 말아라는 아주 거죠. 그냥 외교부 대변인이 세게 얘기해 여기서 버리잖아요. 이간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간질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한테도 간섭 안 한다라는. 그런 거지. 그 얘기가 실제로 네.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중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다. 이 부분을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또 취임사에서 평화가 경제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한반도의 어떤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을 하는 중국의 관심을 좀 끌만한 대목이고 중국의 사회가원이나 황구시보 쪽에 한국하고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실렸어요. 환구시보에 예. 그 유명한. 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우리가 한동안 윤석열 정부 때 중국과 이렇게 많이 단절됨으로써 어떤 중국과의 교류 또는 어떤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그 갈증이 있었던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금 더 많은 협력도 하고 어떤 교류도 하고 연구도 좀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반향이 있을 법한데 제 예상으로는 점진적인 한한령 해제 이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다시 재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9월에 전승절 행사 중국의 전승절 행사와 10월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여기에 시진핑 주석 참여 여부. 9월에는 이제 한국에 초청장을 보내고 10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요 무렵이 한중 관계의 그동안 단절을 다시 복원하는 시점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또 중국에서도 나름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사실 또 대처할 수가 있죠.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사유를 했다. 박근혜처럼. 그러면 네. 박근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국내적 논란은 사그라들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 아주 뭐 미국에서부터 난리 날 겁니다. 그거. 그래요? 예.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 나왔던 백악관의 이상한 그 성명은 앞으로 우리의 대미 외교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외교도 중요하지만 소위 미국 조야에 대한 광범위한 외교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너무 친북이라고 했거든요. 이번엔 친중이 되는 겁니까? 친중 플러스 공산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다 대통령 담화에 나왔네요. 근데 그만큼 이게 3년 동안 미국의 조야에 이게 젖어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인에서 이런 루트 저런 루트를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 상당히 물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담론이 생산되고 미국 내 유통되는 그 루트가 그리고 그것이 백악관까지 스며든 것이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공공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퍼블릭 어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퍼블릭 디플로머시. 디플로머시. 이 공공의 외교를 통해 가지고 양국의 시민들 간에 교류하고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시민 공동체의 어떤 의지를 외교에 좀 반영을 해서 좀 가까워지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도 굉장히 투자가 미흡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돈과 권력, 언론을 쥔 사람들이 이걸 독점해버리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시민의 외교가 미흡하니까 이런 공론회장도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그 바라는 게 병장 출신의 장관이 급한 게 아니네. 파워 유튜버로서 영어 방송을 하셔야 되겠다. 그럴까? 그럼 미국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해? 아니야 요새는 다 자막으로 AI가 해줘요.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우리말로. 다 돼? 다 된대.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 큰 그림을. 그럴까요? 글로벌 어차피 오디언스로. 그 유튜브 시장도 거기가 훨씬 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십시오. 그 저번에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 예.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들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극우 세력한테 쩔쩔매는데 한국은 해내는구나. 저렇게 심판하고 응징하는구나. 예. 이러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또 다시 전 세계의 어떤 그 브랜딩이 됐다고. 이때 우리가 그 기세를 몰아서 이 전 세계 유튜브 방송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네. 소개하는 공공의 외교. 이거 어떻습니까? 되게 신났어 지금. 그러면 우리 최종권 교수님이 찬조 출연하시고 저 글로벌로 나가면 제가 출연료가 더블로 뛰어요. 예. 그냥 출연료 아니, 주지 공공 말고 외교래잖아 지금. 공공이 빵빵하게 수익 받으면 쉐어하는 걸로 이렇게 가. 예. 계약 조건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돼. 공공 외교라 그러니까 공이 2개 더 붙는다고 저러잖아. 맞아요. 출연료에. 더블. 그럼 아재개 갖고 왔는데 지금. 예,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제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외무고시 치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네. 아유 근데 농담이에요. 진짜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조회라 상대로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이래 보면은 이 탄핵 국면 내내 관통되던 한미 극우 동맹이 일정 정도의 어떤 양국의 음모론의 플랫폼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어떤 해악이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극우의 광장을 여는데도 아예 극우 집회 보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동시 번역해 주지 않습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또 외국의 호소력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어떤 극우 광장의 이 전염성은 이 굉장히 글로벌하고 국제적인 거다 이게. 또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민 민주주의의 외교. 예. 민주주의가 외교다. 예. 이겁니다. 예. 이제 국제화된 김종대 전 의원을 조만간 보시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예. 개편할 겁니다, 제 방송. 제가 아이디어 준 거니까 10%는 냈고 10% 여기서도 공입은다 그냥. 기획료. 예. 콜?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곱창으로 합시다. 진짜. 요 얘기까지 가보죠. 다시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보면 초청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자, 근데 지금 G7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예, 뭐 이게 G7이 요번 다가오는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G7 바로 닥친 거예요. 6월 15일부터 있고 17일이니까. 또 나토 정상회의가 있던데 그 중간에 예. 좀 며칠 비던데 이때 그냥 미국 가면 안 되나?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 외교가 아니라니까요. 이왕 나가는 김에 그러니까 항공 동선상 예. 그 캐나다 엘버타 주니까 그 G7이 열리는 곳이요. 네. 워싱턴 D.C.에 가서 회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요. 동선상. 그렇죠.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가서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다자 회의와 양자 회의,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첫 단추가 뭐냐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딱 달라붙어서 조문을 해야 돼요. 실무 조율에 들어가야죠. 여기서 실무라고 하면 외교부와 국무부가 아니라 청와대 NSC와 저쪽 NSC가 해서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해, 우리 다가오는 정부는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세게 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미니멈 한 달에서 2달 정도 필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가심은 할 수 없지만 뭐 제가 뭐라고요, 지금 장삼이사인데 근데 그 요번에 G7에서 또 우리 그
요번에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그 글로벌 시장에 외교 시장에 주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선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우리 언론과 야당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또 한국 패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소위 국내적 기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G7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세요? G7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 좋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상견례고요. 왜냐하면 G7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청국 없이 G7만 한다 그러면 1대 6의 구도입니다. 지금 세계선으로 보면 미국 대 나머지의 구도예요. 지금 관세 때문에라도. 거기서 이제 초청국 한 5국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러면 한미 정상 간 소위 상견례하고 조우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만간 봅시다라고 하는 선에서 하면 오케이.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 덤으로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을 보면 지금 안보실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급한 건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니라 네. 미국이지. 미국이죠. 급한 건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기대 수준을 좀 관리하는 것이 신정부나 우리한테 좋은 것이지. 네. 요번에 왜 G7 갔는데 왜 한미 정상회담 왜 워싱턴에서 못했어? 왜 그런 얘기를 해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미국을 감질나게 하는 것도 한 전략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한국을 금쪽이 일단은 서로 먹고 싶어서 미국은 한국을 삶아 먹고 싶어하고 중국은 한국을 구워 먹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표현 아니야 지금? 네, 그런데 우리가 호락호락 먹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슨 얘기야? 예. 주머니에 레드 카드를 준비해 가셔라. 여차하면 꺼내라. 네. 예. 이런 결기로 가야죠. 요번에 지금 G7을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엘버타주의 카나나스키스라는 지역인데 이게 두 번째 하는 데고요. G7 7개 국가하고 그리고 EU 연합 그 대표가 오고요.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렇게 와요. 그래서 중간 체급의 국가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일부 국가는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주최국이 캐나다인데 인도하고 캐나다가 지금 암살권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살이요. 인도의 분리 독립을 원하는 어떤 민족주의 운동가가 캐나다 본토에서 인도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어떤 자에 의해서 암살돼서 트레도 총리가 모디 총리한테 세게 그 항의하고 인도하고 캐나다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멕시코 역시도 지금 이런 거예요. 나 지금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뭐가 좋아라고 하면서 멕시코 언론을 보니까 아직도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G7에 초청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갔다 온 분들을 들어보니 야 이런 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위 제일 영향력 있는 형들 7명이 앉아가지고 올해 세상을 어떻게 굴려야 돼라는 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 회의하는데 하나는 정무 세션, 또 하나는 그 올해의 스페셜 아젠다 세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기후 변화, 경제 그러니까 기후 변화 그리고 지정학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무 경제 스페셜인데 우리가 저기 문재인 정부 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마 AI하고 그다음에 공급망, 기후 변화와 같은 거고 다자주의 강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e are back. 다시 우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이가 다시 가동하는 시기를 G7 플랫폼을 통해서 알리는 그 수준에서 하시면 저는 무난하다. 좋겠어요. 네. 근데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G7 할 때 영어로 G7이라 그래 놓고 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때는 G8이라 그럽니까? 하려면 영어로 G8 했으니 G7 했으니 G8 해야 되는데 갑자기 G8로 바뀌어.
꼭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어감이 그죠? 내가 지금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왜 그랬을까? 난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야, 아니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의문을 3년째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G8이라 아니, 그러냐고.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G7에 대해서. 우리말 사랑 예. 그렇게 생각합시다. 좋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참고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G7 플랫폼에 초청받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2008년도인데 그때 일본에서 했습니다. 중국도 당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G7이 열리게 되면 G7 그 호스트 국가가 알아서 자기 테마에 맞게 초청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G7 프레지던시라고 해서 네. G7을 호스트하는 국가가 아젠다 세팅하고 부를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 주변국 내지는 자기 테마에 맞는 국가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08년도에 갔고 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받았으나 그때 워싱턴이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캔슬됐고요. 21년도에 영국에 갔었고 22년도에 독일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못 갔고요. 가고 싶어 했었는데 못 갔어요. 23년도에 일본에서 개최했었을 때 갔습니다. 그때 3자 대의 변제 강제징용공에 대한 3자 대의 변제 해법 나온 직후에 갔어요. 아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해관보 정상회의 이런 거 서울에서 개최해서 국격이 올라갔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우리가 주관한다고 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들썩들썩하던 회의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건물만 남아. 그러니까 난 웃겨요. 거기에다 이명박 대통령 업적이 한미일 3국 그 사무처를 한국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삼국협의체. 예, 그래가지고 그랬나? 예, 삼국협의체가 설치됐죠.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런 것도 봐봐. 그때는 이게 다 업적이라 그래놓고 지금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게 다 보여주기 시간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수 대통령일 때는 보수 대통령 시기에는 일본이 호스트였을 때만 갔고 이제 소위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저기 먼 나라로 초청을 받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로. 예. 조금 전에 교수님이 그 말씀이니까 퍼뜩 생각나는데 이건 오늘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제3자 대의변제 얘기하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건지 그잖아요. 아, 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관심사인데. 근데 좀 냉각기를 가지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윤석열 정부 때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가장 큰 업적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부 차관 출신이시니까 요거 좀 하나 궁금한 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 일선 창구는 주미 한국 대사관 아닐까? 일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대사부터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는가가 또 관심사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걱정입니까? 조현동 대사고요. 이분은 뭐 외교부 관료 출신이긴 하나 윤석열 캠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캠프 출신이고요. 네. 두 번째는 1차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건 제1차관의 후임 차관이었어요. 오, 예. 예. 아, 그거 강조하시네. 예. 그러니까 제 후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미대사로 가신 분이라 뭐 성격 원만하시고 다 좋은데 어쨌든 주미대사는 예. 차관과 장관급 사이에 있는 분이고 상징적인 분이기도 해서 좀 빨리 바뀌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외교장관 인사가 이제 먼저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변 그 4강 지금 그 대사 임명도 상당히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다면 특히 4강 대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러니까요. 심지어 대통령 특명 정권 대사이기도 하니까요. 그 정권의 이미지를 잘 받는 정무직 인사 가는 게 만약에 일반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일선에서 그걸 조율하고 준비할 게 또 주미 한국 대사관이 될 텐데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길이 먼입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다 탄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시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역설입니다. 아직도 그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어디 한두 가지여야죠.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자,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화이팅. 화이팅. 네. 예. 최종호 교수님도 수고하셨고 예. 네.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